안녕하십니까.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얼굴을 볼 수가 있죠. 또 요즘에 디딤영상의 조회수가 떨어져서 선생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 조금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제 선생님의 얼굴을 넣어 보았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기대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고려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자,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로 태조 왕건이죠. 이 태조 왕건의 청동상이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의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과 유사한 모습의 태조 왕건상은 고려가 굉장히 불교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황제가 쓴 통천관이라는 관을 쓰고 있어서 고려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황제 국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굉장히 크기가 커서 앉은 키가 실제 성인과 비슷하다고 하죠. 이 왕건이라는 인물은 원래 송악의 호족 출신인데 896년에 이 궁예의 세력이 송악에 들어오면서 귀순하여 그 궁예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예의 폭정이 지속되자 결국 위협을 느끼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지, 후 삼국 시대라는 혼란기를 통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은 당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굉장한 혼란기에 접어들죠. 그래서 당나라 멸망 이후 한 50여 년간 5대 10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5대 10국 시기에 북방 지역은 이 중국의 한 쪽이 약해진 틈을 타서 거란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요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 요나라는 굉장히 이 중국의 중원 지역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나라와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가 서로 대립을 하는데 결국 이 송나라는 요나라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친선 관계를 맺게 되죠. 이런 사이에서 이제 송, 요, 고려 이 세 나라가 국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393년이죠. 그래서 발해의 유민들까지 흡수를 하면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이 후고구려를 세웠던, 자, 후고구려의 이름이 태봉으로 바뀌죠. 이 궁예가 세웠던 나라를 기반으로 이 왕건은 힘을 보태가는데 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도 굉장히 대결을 하게 되죠. 이 왕건이라는 인물이 점차 후백제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활약을 하면서 큰 백성들로부터 성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예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게 된 이후 나는 미륵이다, 살아있는 미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숙청해 나가죠.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태조 왕건이란 드라마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신하들이 궁예라는 왕을 인정할 수가 없다. 왕건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형식적일 수 있으나 이런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려라는 나라의 시작이고 송악을 도읍으로 정했다고 되어 있죠. 이 송악은 지금의 개성입니다. 개성공단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특히 기존의 지배 세력이었던 신라가 미약하지만 아직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신라 말기 무너져가는 왕권과 지방 호족의 등장, 각지에서 발생하는 농민 봉기로 인해 신라는 대혼란에 빠진다. 상주 출신 변호는 무진주를 점령하고 900년
완산주의 후백제를 건국한다. 신라 헌안왕의 서자 출신 궁예는 강원, 경기,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며 송악의 도읍을 정해 901년 후고구려를 건국한다. 이렇게 10세기 초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나란히 실력을 겨루는 후삼국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런데 이미 송악 일대에서 예성강 유역까지 은근히 세력을 키운 집안이 있었다. 무역업에 종사하며 부와 군사력까지 거머쥐고 있었던 왕용 집안. 왕용은 궁예의 세력이 송악까지 뻗어오자 정세를 파악한 후 아들 왕건을 데리고 궁예 밑으로 들어간다. 무예가 출중하며 특히 수군을 잘 다스렸던 왕건은 나주와 진도 등 후백제의 배후 지역을 점령하여 후백제가 중국 및 일본으로 통하는 것을 막는 공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궁예의 총애를 받게 된다. 한편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며 측근 호족 세력마저 탄압하며 왕권 강화에만 몰입하게 되자 민심은 왕건에게로 기울기 시작한다. 결국 918년 왕건은 자신을 따르던 신순경, 배형경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다. 이제 왕건에게 남은 라이벌은 후백제 견훤. 후백제와의 전쟁인 공산 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에게 대피하고 포위되어 목숨을 잃을 뻔하지만 신순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다. 하지만 930년 고창군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무찌르며 왕건은 주도권을 쥐게 된다. 또한 후백제 왕실 내부의 후계자를 둘러싼 내분으로 놀랍게도 견훤은 왕건에게 항복하게 된다. 통일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 역시 왕건에게 귀순하고 발해 멸망 이후 떠돌아다니던 유민 수만 명도 세자 대광영과 함께 고려로 귀순한다. 936년 왕건은 아버지 견훤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후백제의 신금을 물리치며 후삼국 시대를 마무리한다. 실질적인 민족 재통일을 이룬 왕건. 새로운 사회, 고려를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한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태조 왕건은 각 지역의 호족과 선종 승려들을 포섭하고 후백제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이 후백제의 견훤이 이 당시에 경혜왕을 죽이고 신라죠. 신라의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시키면서 신라에 굉장히 많은 분노를 사게 되는데 반면에 이 당시의 태조 왕건은 오히려 신라를 돕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후에 힘이 약해진 경순왕은 스스로 고려의 왕건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백제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서 장남인 견훤의 장남인 신검이 오히려 견훤인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두게 되죠. 이 이후에 견훤마저 고려에 귀순을 하면서 이 후삼국 통일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 후삼국 통일이라는 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과 달리 외세의 도움이 없이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의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당시 고려를 주도했던 세력은 지방의 중심이었던 호족 세력. 그래서 이 호족이라는 세력이 새롭게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계층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신라의 골품제를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고려는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 그리고 신라의 백제의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을 잘 조화시킨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귀족 문화는 굉장히 다채롭고도 고급스럽고 또 지방에서도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문화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성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의 첫 왕이 된 태조 왕건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 왕건의 포용 정책은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태조 왕건이 먼저 이 지방 세력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일단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호족들을 대하면서 지방 세력을 포섭하게 됩니다. 많은 선물도 주고 호족들의 딸과 호족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통합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족들에게 자신의 성씨, 왕족의 성씨죠. 왕씨의 성을 내려준다든지 관직이나 토지를 내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호족에 대한 포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회유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당시에 왕건과 결혼했던 부인의 분포도입니다. 전국의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총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엄청나죠? 실제로 왕건의 얼굴을 이 결혼할 때 한번 보고 보지 않았다는 부인도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정략 결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포용 정책 외에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라는 호족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자, 기인 제도라는 것은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자문하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삼는 건데요. 신라 시대에는 이것이 상수리 제도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자, 그렇다면 사심관 제도는 무엇인가? 사심관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출신의 관리를 중앙에 관리를 시켰다가 다시 자기 출신 지역,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지방, 자기의 고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왕건의 사람이 된 이후에 지방을 다스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방을 통제하기가 쉽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책은 이 태조 왕건의 호족에 대한 회유책이 아닌 통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태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혼란스러운 전쟁을 겪어온 백성들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이것이 민생이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는지 살펴보면 먼저 유교적인 민본 이념을 내세워서 백성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하였다. 그래서 조세를 감면하는 감세 정책을 펼쳤고요. 불교 숭상을 통해서 불교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불교 행사인 연등회나 팔간회와 같은 행사를 많이 열었고 국가적으로 이런 행사를 주도하게 했습니다. 또한 태조 왕건은 독자적인 연호로 천수를 사용했는데요. 고려라는 말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지만 평양을 서경, 서쪽에 있는 이제 서울이란 뜻입니다. 서경으로 삼아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활용을 하였고 실제로 이 개성보다 서경에 가 있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이 태조 왕건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내린 훈요 10조라는 글에도 보면 1년에 3분의 1 이상은 서경에 머물러라라고 명령을 했을 정도로 북진 정책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 태조 왕건의 능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개성에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러한 세력의 확대가 결국에는 고려의 안정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기
지금 자료 1, 2, 3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자료를 잘 읽어보시고 이런 사료들이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1에 대한 내용은 호조 회유 정책에 관한 글이고요. 자료 2는 발해 유민의 포용에 관한 글이고 자료 3은 아까 얘기했듯이 태조 왕건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왕이 되어서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을 글로 남긴 훈유 10조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 1의 문제 관련된 문제를 보면 자료 1과 자료 2에서 순식과 대강현이라는 사람이 본래 성이 왕씨가 아니었는데 왕씨가 된 이유가 뭐였죠? 자, 이 왕건이 자신의 성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왕족의 성을 내려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발해나 다른 지방의 호족을 왕족으로 대우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 통합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정책을 사성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활동 2. 지금 자료 3에서 거란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훈요 10조 중에서 세 번째 조항이 바로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니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란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죠? 발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죠.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그래서 이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자료 3에서 불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5번째,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실하게 열라고 한 것이죠. 이 태조 왕건은 불교가 고려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고, 고려인들을 종교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불교 종파의 하나인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가 신라 말에 굉장히 유행하게 된 불교 종파죠. 이 선종 승려들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은 고려 초의 정치 발전인데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